안녕하세요, 필구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미가 없더라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6월 25일이었습니다. 72년 전 1950년 6월 25일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에 한반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북한의 불법 남침에 의해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선 6.25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 반시대적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단어로 6.25 전쟁을 숨기려 합니다. 심지어 법의 노조인 전교조의 일부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사실을 가르칩니다. 한 예로 성인들도 북침인지 남침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6.25 전쟁에 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무기였던 핵무기가 처음으로 등판한 세계 2차 대전이 종전을 하고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도와 승전국이었던 미국을 공격한 한반도는 당시 패전국의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의 수장이었던 그리고 탁월한 외교 능력을 가졌던 이승만은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패전국에서 독립국으로 지위를 전환시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35년간 식민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승전국이었던 소련과 미국에서는 독자적으로 하나의 정부를 세워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련과 미국은 남과 북으로 나눠서 신탁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때 한반도에서는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찬탁파와 반대하는 반탁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련의 영향을 받은 좌익 인사 및 세력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익 인사와 세력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총까지 쏴가면서 내전에 가까운 수준의 혼란기를 맞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엔은 한반도 총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려 하였으나 북한에선 이미 조선노동당의 전신을 세워 국가를 운영하는 느낌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단독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때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한 내 좌익 세력이었던 남노당이 선거소를 테러하고 폭파시키며 사람들을 협박하는 선거에 방해 행동을 하고 이 남노당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이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고 제주도의 토벌 명령을 받은 남노당계 군인들이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부사관과 병사를 포함해서 약 2천여 명이 10월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 사건을 여순 반란이라 합니다. 여순 반란은 금방 제압을 당하였지만 일부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 빨치산들은 수많은 민가를 습격하고 강탈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당시 남한 내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반공 의지가 굉장히 불타올랐고 분노의 의지가 끝까지 만타로 차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공산당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남한에 공격형 무기인 전차나 전투기를 지원하면 북진할 위협이 있겠다 싶어서 방어용인 소총과 박격포만을 지원합니다. 그러던 중에 북한은 정부를 수립한 이후로 적화 통일을 끝없이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38선 이내에서 사실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음파산 침투 작전으로 북한의 초소를 완전히 박살을 내면서 잠시 잠잠한 듯 하였으나 1950년 김일성의 발작 버튼을 누르는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 선언을 했고 그 라인에는 알류다섬, 일본, 오키나와가 포함이 되고 한반도,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가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전쟁을 도와달라고 하고 스탈린은 전면전이 될 것을 우려하여 조심하였으나 어쨌든 물자를 지원합니다. 전쟁 승인도 해줍니다. 그 후에 중국의 모택동에게 인적 자원과 물류를 총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50년 6월 초에 본격적인 국군의 약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약화 작업이 뭐냐? 첫 번째,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을 교체합니다. 두 번째, 전방과 후방의 부대의 교체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국군이 소지하고 있던 소총과 차량들을 부평의 조병창으로 수리한다는 목록하에 후송시킵니다. 국군들이 갖고 있어야 될 소총과 국군을 나눠야 될 수송 차량들이 부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때 당시 국방부 정보국 산하에 북한 반장이었던 김종필과 박정희는 북한의 대대적 남침에 대한 보고서를 깨도 올렸으나 군 수뇌부에서 묵살합니다. 미 공보특별수사단의 도널드 니콜스는 6월 25일에서 6월 28일 날 이 사이에 북한이 대대적 남침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서도 하였지만 미군은 그 보고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내에는 미군 군 고문단과 유엔 안보위원단 등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북한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국군은 1950년 6월 23일 비상령을 해체하고 전방에 있던 군인의 50% 이상을 농번기 휴가와 혹은 외출을 보냅니다. 1950년 6월 24일 군 장교클럽 준공 기념 파티를 열며 전후방 지휘관들이 모여서 밤새 술을 마십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8분에 38선에서 대대적인 포격이 시작됩니다. 약 1시간간의 포격이 시작된 후 전차와 전투기를 필두로 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한과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에게 지원받은 전차 220여 대, 전투기 220여 대와 3,500문 이상의 박격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전차가 없었고 전투기는 캐나다에도 중고로 산 10대,
그리고 박격포 몇백 문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소련군 자문단은 주로 장성급으로 북한의 지휘관들을 양성하였고 작전을 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정예병으로 훈련받은 북한군들은 거침없이 내려오고 서울을 함락시킵니다. 점령한 북한군은 서울 내에 남아있는 한국군 장교들을 살해하고 우익 인사들을 살해하고 민간인들을 인민재판에 던져 살해하여 전봇대에 매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서울대학병원에 침투하여 민간인과 부상병들을 가리지 않고 대학살을 합니다. 이때 의사와 간호사들 중에서 자익선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였고 그나마 원래 자익성형을 갖고 있던 사람과 자익성형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시체를 쌓아 올려 불을 지르고 강강술래를 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유엔에선 바로 한국군의 연합군을 출격시킬 것을 통과시키고 에치스 라인이 아니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은 세계에 대한 전쟁 선포다라며 미군을 출동시킵니다. 약 21개국의 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취임하고 메가더 장군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이때 이미 대전까지 밀려있던 국군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데리고 온 스미스 특임대가 경기도로 올라갔으나 북한군에 패배합니다. 이때 미국과 한국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미군이 참전한다 하면 북한이 내려오는 것을 멈추고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얘네가 겁대가리 없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렇게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에 낙동강 최후 저지선을 설치하고 방어를 시작합니다. 칠곡에서 다부동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밀리면 대구와 부산이 점령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때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 공세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사이 메가더 장군은 작전명 크로마이트, 우리나라에선 인천 상륙작전으로 더 유명한 작전명 크로마이트 시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미군 내에서도 인천에 상륙한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면 인천 자체가 조수건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많고 절벽이 많아서 상륙에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륙작전을 80여 번을 성공시킨 백전도장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고집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만 작전도 동시에 시작하는데 북한 내에서도 상륙작전이 시작된다면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군산, 그리고 동해 일대, 혹은 인천. 하지만 인천은 북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실패할 것 같았으니까. 실패 확률이 너무 높고 성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애초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실제로 생각한 건 군산 쪽이었습니다. 이에 메가더 장군은 군산 쪽에서 함대를 몰고 가 포격을 시작하고 조용히 인천으로 올라갑니다. 그와 동시에 동해 라인이었던 경북 영덕의 장사리에 상륙작전을 기만작전으로 동시 수행합니다. 이를 장사 상륙작전이라는데 장사 상륙작전에는 하토병으로 이루어진 772명의 병사가 상륙작전을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인천에선 수만 명의 인천 상륙작전이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을 하고 낙동강 저지선에서 유엔군과 국군, 미군은 함께 고립된 북한군을 처치하며 올라가고 서울을 소폭합니다. 압록강까지 근처까지 밀어냈으나 북한의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 김일성은 도망을 갑니다. 중국으로 도망가서 모태동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모태동은 약속했던 대로 국공내전으로 전투에 익숙한 정예병 수십만 명을 지원합니다. 이 수십만 명이 몰려오면서 총알보다 적이 많았기 때문에 유엔군은 다시 밀려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까지 뺏기고 흥남에 남아있던 유엔군과 미군, 국군, 그리고 민간인들은 포위되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 원산 라인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할 거라는 소문이 돕니다. 좌익 활동을 하며 우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민간인들을 인민재판을 살해하던 사람들이 미군의 수송선에 타면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원산에 폭격이 가해질 거라고 소문이 돌자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옷을 갈아입어 배를 탑니다. 물론 그들이 있긴 있었지만 대다수의 민간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카고라고 하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당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은 거제도로 안전하게 돌아왔고 중간에 3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본인이 살면서 받은 가장 크고 가장 기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칭송합니다. 실제로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에 가면 이때 이 수십만의 민간인을 구한 6명의 영웅의 얼굴을 전시해놨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서울을 뺏기고 유엔군과 국군, 미군은 부산에 다시 한번 지휘소를 차리고 재정비를 한 후 다시 북진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을 뺏고 38선 라인에서 고착화가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 되고 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합니다. 전쟁광이어서가 아니라 휴전을 하자마자 유엔군이 빠져나올 거고 미군이 빠져나가면 얘네는 다시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기 전엔 절대 휴전할 수 없다고 방해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37,000명의 포로를 동시에 풀어버립니다. 전세계가 경악을 했고 미국은 이승만에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결국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국군의 증강에 대해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휴전 협상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조건이 받아들여져서 휴전이 맺어집니다. 그 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이 1950년 6월 초중순에 이루어진 군 약화 작업과 비슷해 보입니다.
6.25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시대적인 사람, 반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사실은 한반도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유일한 전쟁이 6.25 전쟁이고, 이 6.25 전쟁에서 국군 사상자는 약 60만 명, 민간 사상자가 약 100만 명, 유엔군 사상자가 약 20만 명, 고아 및 미망인이 발생이 약 120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끔찍하고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전쟁을 쉬쉬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오히려 전범인 북한을 옹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을 지켰던, 고구려를 지켰던, 고려를 지켰던 영웅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배우지만 사실상 6.25 전쟁의 수많은 영웅들은 잊고 삽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까지는 6.25 전쟁의 타임라인의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았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잊고 있고 알지 못하지만 절대 잊혀져서 안 될 6.25 전쟁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옥산포 전투에서, 그리고 춘천지구에서 처음으로 전차를 파괴한 심일소위입니다. 북한군은 소련군에서 지원받은 전차를 밀고 내려오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당시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갖고 있던 박격포로 전차를 명중시켰음에도 전차는 끄떡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은 전차만 보면 사기를 잃었습니다.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심일소위가 특공대를 짜서 춘천지구에서 수류탄을 들고 전차를 달려가서 전차에 올라타 뚜껑을 열고 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등 목숨을 담보로 6.25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차 2대를 폭파시킵니다. 이 사실은 국군 전체에게 알려져서 전차를 만나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줬고, 사기가 다시 올라가는 데 큰 도움을 된 영웅입니다. 당시 육사 생도들이 급하게 전투대대로 편성되어서 전투를 하였는데 대부분이 싸우다가 조금씩 후퇴하며 싸우다가 지연전을 이끌었고 한강 이남으로 넘어가서 한강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였습니다. 이때 한강 이북 지역에서 육사생도 1기 10명, 육사생도 2기 3명, 즉 13명 정도 합쳐져서 불암산을 기점으로 작전명 호랑이라 하여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가 창설됩니다. 이들은 북한의 수송을 막고 유류 및 식사를 폭파시키는 등 목숨을 담보로 북한의 수송을 방해합니다. 이분들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고 유엔군과 미군이 상륙하기 전까지 시간을 버는 영웅들입니다. 서울이 완전 수복되기 전 한강 이남으로 넘어오려던 북한군을 후퇴하고 있던 군인들 모아서 혼성부대를 만들어 북한의 대대적인 공세를 한강을 기점으로 일주일 가까이 막아낸 김홍일 장군도 있습니다. 이분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된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가수 진미령 씨의 부친이자 HID의 전설인 김동석 대령은 북파 공장으로서 폭파 전문가입니다. 엄청난 전투력을 가졌고 실제로 이분은 돌아가시 전까지 후회한 게 김일성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김일성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김일성을 아쉽게 놓쳤는데, 약 몇 분 차이로 놓쳤는데 이거에 대한 후회를 끝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이사단의 캠프에 가면 동성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뽑은 6.25 전쟁의 4대 영웅 중 한 분이십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인뿐만 아니라 기관사 영웅들이 계십니다. 물자 보급과 물자 수송을 위해서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군은 철도와 기관차들에 대한 공격이 가장 극심했는데 대전에 3분의 기관사분이 계십니다. 지휘소가 대전일 때 워커사령관은 대전 지휘소를 지키고 있던 딘 장군에게 어떻게 해서든 대전을 사수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대전은 어쩔 수 없이 밀리기 시작했고 이때 딘 장군이 실종됩니다. 미군은 급하게 30여 명의 특공대를 선출하고 대전으로 딘 장군을 찾으러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차를 타고 가려면 전쟁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사들이 선뜻 나선 사람이 없었지만 3분의 기관사가 나섭니다. 김재현 기관사, 황남호 부기관사, 현재영 부기관사, 이 3명이 나서서 특공대를 태우고 대전으로 갑니다. 특공대를 태우고 수색하던 도중에 딘 장군을 찾지 못하여서 사망 처리하고 오는 길에 북한과의 교전에서 대부분의 특수부대원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는 길에 북한군의 맹공에 의해서 김재현 기관사는 8발의 총을 맞고 사망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은 기관사 1명과 특공대 3명뿐이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 군인, 경찰, 담으로 많이 죽은 게 기관사들입니다. 19,000여 명의 기관사들은 참전하였고 290여 명이 순직하였습니다. 이때 순직하신 이 기관사분들은 김재현 기관사는 서울 현충원 장교묘에 있고 2분은 대전 현충원에 계십니다. 그때 당시 기관차는 대전 현충원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계급도 군번도 없이 사망한 참전한 27만여 명의 학도병,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전사하였지만 그분들은 계급도 군번도 없었기에 찾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불암산 유격대 같은 생도생들이 만든 전투대대는 아직 계급이 없었고 군번도 없었기 때문에 찾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1960년대에 인정을 받았고 1996년도에 군번을 받았으며 2010년도에 자랑스러운 사인으로 육사에서 상장을 투여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명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명예를 찾지 못하고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영웅분들은 잊혀지면 안 되지만 잊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6.25 전쟁에 참전하신 그 수많은 영웅들과 수많은 호국 영령들 그리고 참전 용사분들의 모든 업적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수많은 분들이 왜 지옥 같은 전쟁에 참전해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갖고 혹은 목숨을 담보로 희생을 하셨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1년 365일 내내 그분들을 추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정부에서 살아있는 참전용사분들을 혹은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유가족들을 모셔다 놓고 적국의 수괴와 포옹하고 만세하고 하는 사진들을 안겨주며 잊으라고 말하는, 그리고 한 예능에서 참전용사를 비하하며 낄낄대는, 그걸 보고 깔깔대는 그런 미친 그림은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약 저의 생각이 여러분께 전달이 잘 되었다면 호국 보훈의 달 6월 중에 단 하루, 그 중에서 단 몇 분이라도 그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감사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